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원래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객시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전에 지식이 필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 처음에 프로그램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덩어리로 떼어서 함수라는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보자 라고 한 게 구조적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이 되면서 함수라는 개념과 모듈이라는 개념이 분리가 됐죠. 그래서 함수는 단위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개발자들의 단위 기능, 모듈은 비즈니스적인 단위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안 쓰지만 이 당시에 이제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안 쓰이는 언어인데 그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구조적 프로그램을 구현한 언어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함수라는 게 있고 프로시저라는 게 있었어요. 함수는 리턴 값이 있는 것이고요. 프로시저는 분기만 하는 거를 말해요. 같은 모듈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분기하는 거를 되게 중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구조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언어는 함수한 기능도 지원하고 모듈 기능도 지원하고 요즘은 이제 분리하지 않죠. 그냥 함수만 하고요. 또 함수도 있고 프로시저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그냥 같이 쓰죠. 그냥 함수 중에 리턴 값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써버리면 많은데 옛날에는 이제 리턴 값이 있는 것은 함수고 리턴 값이 없이 그냥 분기만 하는 거는 프로시저다라고 해서 분리를 했었던 거죠. 요때쯤 되면서 이제 이런 개념이 도입돼서 언어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단어가 많아지니까 배열이라는 개념도 쓰여지고요. 함수가 도입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에 넘겨뒀다가 계산을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개념도 도입이 된 거죠. 여러분이 이미 내가 앞에서 설명을 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기업시에서 쓰이게 되면서부터 자료의 개수와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저장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엄밀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가 필요했던 거죠.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어떻게 짜요? 화면 구성하고 화면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결하는 API로 하는 거죠. JDBC나 여러 가지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 도입이 됐고요. 그걸 우리가 정보공학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보공학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구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열, 여러분 프로그램 언어에 보면 배열, 구조체, 포인터, 함수, 그죠? 이제 다 나왔어요. 이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는 기법이 발전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법이 발전해왔고 그러면서 늘어난 거죠. 여기까지 지난번에 설명했고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기업체에서 컴퓨터 막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보세요. 옛날에는 워크플로우라고도 하고요.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핵심이 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적용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공학 시절만 해도 모든 거를 다 컴퓨터로 한다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 기업의 업무의 핵심 코어 한 30-40%만 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모든 기업이 모든 업무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레포트 같은 거. 데이터 입력하는 것들도 온갖 걸 다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이걸 알아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커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달아야 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바뀌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기능도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새로운 카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기존 카드가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율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기능이 많아지고 이게 계속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학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의 입출력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안 바뀌어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카드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보공학 프로그램이 은행에 만약에 정보공학 프로그램이 적용된다면 입출력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입출력 말고도 은행의 카드부터 시작해서 오만 그지 같은 것들도 물질이 많은데 그걸 다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프로그램이 데이터도 많고 크고 계속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개발해야 될 텐데 이거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계속 수정이 돼요. 그럼 내가 뭘 수정하려면 남의 거를 다 알아야 수정한다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몇십만 아니면 그거 어떻게 수정하냐고요. 더군다나 또 개발한 새끼가 나가버렸어. 개발한 지 한 3년 지난 다음에 뭐 메인터를 써야 돼. 어떻게 개발해? 앞에 있는 수술 내가 다 이해해야 개발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도 많지만 기능도 많아. 어떤 데이터랑 어떤 함수나 어떤 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개발할 때, 유지보수할 때, 데이터와 함수 연관성. 그죠? 이것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하자. 데이터하고 연관성 있는 데이터 함수 하나 묶어가지고, 구조처럼 묶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선언해버리자. 그렇게 하면 일단 세 개 중에 한 개는 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은 그때 고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클래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세요? 연관된 데이터 함수를 묶자.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죠? 너무 많은 데이터와 연관된 어떤 데이터와 어떤 함수가 연관되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묶어버리면 이제 뭐 외울 필요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개발할 때와 유지보수 할 때는 좀 이따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객체장으로 가면서 커지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과 유지를 위한 뭔가 특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객체장 프로그램이고요.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도입된 것이 클래스죠. 그 클래스를 도입하고 났더니 클래스가 막 선언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레포트 프로그램 1000개쯤 있으면 클래스가 1000개 생성되잖아요. 그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상속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 쉽지 않냐? 그다음에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같은 거 함부로 못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 다양성 이런 것들 설명했어요. 이것들이 도입이 된 거죠. 이해하셨죠? 자, 지금 설명한 것들이 거의 9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객체장 프로그램이 뭐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지는 한 15년 정도 넘었고요.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뭐 클래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난 그 사람한테 그래요. 클래스는 도구 아니냐. 그럼 네 논리면은 도끼를 들고 가면 무조건 사냥하러 가는 거냐.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구와 목적을 혼돈하면 안 돼요. 객체장 프로그램이 왜 도입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설명했죠? 그거를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클래스인 거예요. 물론 객체장 프로그램은 클래스를 쓰면은 짜기 쉽죠. 객체장 같은 특성을 갖고 그런 환경에서 짜기 쉬운데 꼭 클래스를 꼭 써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클래스 없어도 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럼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객체시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발할 때 각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가 뭘 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객체시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뭘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관리할 때 내가 만약에 이쪽을 관리할 때 딴 것들을 소스를 몰라도 돼야 돼요. 요 소스만 딱 보고 그거를 보완하면 기능이 보완되고 잘 문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객체시장 프로그램은 뭐냐면, 자, 필요성에서 유치한 거예요. 내가 짤 때 딴 사람 거를 몰라도 내가 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기능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딴 사람 거 몰라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객체시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전에 있던 구조적 프로그램, 정보공학 프로그램하고 또 완전히 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요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하여.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그럼 그렇게 잘라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는 건데요? 궁금하십니까?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죠. 내가 가르쳐 드릴 거긴 한데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객체시장 프로그램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뭘 짤 때 딴 사람 거 보지 않아도 되고 관리할 때도 딴 거 보지 않아도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는 거냐? 5개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5원칙. 이 5원칙에 맞춰서 짜면은 그렇게 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5원칙이 뭐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이런 식의 이런 걸 앞에 이거를 객체시장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짜려면 어떻게 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거를 설명한 책이 뭐예요? 그 유명한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디자인 패턴을 20개 다 가르쳐주는 거 말이 안 되고요. 한두 개는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드릴게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객체시장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짰어. 그럼 그거 끝납니까? 아니에요.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쉽도록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알려주는 게 뭐예요? 리팩토링이에요. 리팩토링. 보이시죠? 그 객체시장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 거냐. 순간순간, 요령 말고 짤 때. 그거는 TDD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적 프로그램과 정보공학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객체시장 프로그램은 기능이 계속 바뀌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해야 되는 큰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뭔가 고민했던 프로그램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개발한 툴은 클래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지만 그냥 클래스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뭐냐면 원칙은 5원칙. 요령은 어떻게 짜라, 어떤 식으로 짜라, 디자인 패턴. 만들어 객체시장으로 짠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완해라, 리팩토링. 그 개발하는 단계는 개발하는 그 과정 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TDD. 그래서 객체시장 프로그램을 잘 짜려고 하면요, 이 5원칙,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TDD를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함수 쓰죠? 그죠? 모듈도 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화면도 그리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또 커지니까 5원칙의 디자인 패턴의 리팩토링의 TDD까지 써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객체시장 프로그램을 아직도 자바를 쓰면 객체시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클래스를 쓰면 객체장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도구와 목적 혼돈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도구일 뿐. 객체장 프로그램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된 거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하신 거고요.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램을 잘 짜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5원칙과 디자인 패턴과 리팩터링과 TDD를 여러분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객체장 프로그램을 짜면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객체장인 거예요. 자바로 짜면 객체장이고 클래스를 사용하면 객체장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왜 도입된지 알아서 이 원칙에 맞춰서 이 5원칙과 디자인 패턴과 리팩토링과 TDD를 적용해서 짜야만 객체장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일견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웠고요. 이거 배우기가. 지금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학교에서도 어떤 분이 한 학기 내내 디자인 패턴만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디자인 패턴은 그냥 요령 중에 하나인데 한 학기 내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오늘 시간에는 객체적인 프로그램이 왜 도입됐는지, 그래서 어떤 것을 객체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뭐를 배워야 되는지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장 했고요. CBD하고 함정 프로그램 설명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보이시죠? 5원칙,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TD를 갖다가 내가 한 번에 하나씩 탁탁 정리해 드릴게요.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나면 이해하는 게 완전 달라져요. 디자인 패턴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하면 안 돼요.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공부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공부하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디 갈지 모르고 버스 타는 거라니,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디 갈지도 안 정하고 버스 타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내가 알기로 이 시점에서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여러분이 정확히 배우셔서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하나씩 나가시면서 요 5월부터 나머지 걸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객체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장을 묶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정리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